하와이의 오아후 섬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중이에요. 친구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나도 여기 있어. 마우이에서 만나자. 좋아요. 하지만 어떻게 마우이까지 갈 수 있을까요? 페리를 타는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와이는 매우 독특한 곳이에요. 하와이는 미국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주이고 영어 외에 고유한 공용어가 있으며 미국에서 유일하게 섬으로만 이루어진 주입니다. 하와이에는 총 137개의 섬이 있습니다. 주요 섬은 8개지만 관광객에게 개방된 섬은 6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섬들 사이의 거리는 생각보다 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오아후에서 빅 아일랜드까지의 거리는 약 298km로 시카고에서 인디애나폴리스까지의 거리와 비슷해요. 배를 타고 갈 수 없다는 사실에 놀라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하와이에서 승객을 태우는 유일한 페리 시스템은 마우이와 라나이 사이를 운행하는 것이 전부예요. 따라서 섬 사이를 이동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비행기를 이용하는 거예요. 매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와이를 찾는지를 생각하면 솔직히 조금 의외입니다. 관광업이 하와이의 경제를 거의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죠. 2024년 첫 8개월 동안에만 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해변을 방문했어요. 이런 점을 고려하면 하와이도 그리스처럼 방문객이 더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페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관광이 더욱 활성화되어 하와이주에 더 많은 돈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당국과 민간 기업들도 이를 잘 알고 있어요. 실제로 그들은 이미 시도해 보았습니다. 페리는 19세기부터 1950년대까지 하와이에서 중요한 이동수단이었어요. 그 이후로 페리 서비스를 되살리려는 시도가 몇 차례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모두 실패로 돌아갔어요. 가장 큰 시도 중 하나는 하와이 슈퍼페리로 섬과 섬 사이를 빠르고 저렴하게 연결하는 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 배는 약 900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었고 심지어 승객이 자신의 자동차를 가져갈 수도 있었습니다. 2007년에 시작된 시범 운영은 사람들의 기대를 모았지만 큰 실패로 끝났어요. 해양생물, 특히 고래에게 끼칠 영향에 대한 우려와 같은 여러 가지 법적 및 환경적 문제가 제기됐어요. 법원은 페리가 적절한 환경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이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수많은 항의와 좌절 끝에 2009년이 되자 그들은 이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했어요. 이와 같은 프로젝트가 다시 추진된다면 아마도 한 번 더 실패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전기 페리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와이의 거친 바다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하와이는 수심이 깊고 거친 곳이에요. 예를 들어 알레누이 하하 해협을 생각해보세요. 마우이와 빅 아일랜드를 잇는 48.3km 길이의 해협입니다. 그 이름은 큰 소용돌이 치는 수로라는 뜻으로 이름에 걸맞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수심이 1828.8m가 넘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수로 중 하나예요. 바람도 매우 강해서 하와이 해안 해역에서 가장 빨라요. 하지만 나머지 군도에서는 상황이 더 쉽지 않습니다. 이 지역 전체가 북태평양에서 불어오는 폭풍우에 휩쓸려 큰 파도가 섬으로 밀려와 바다를 거칠고 예측할 수 없게 만들어요. 파도가 3방향, 4방향 또는 그 이상에서 불어올 수 있기 때문에 바다가 정말 엉망으로 느껴지죠. 페리보트를 타는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분명히 불편함을 느낄 거예요. 이렇게 거친 바다를 통과하려면 페리는 매우 크고 튼튼해야 해요. 하지만 알래스카나 워싱턴주와 같은 곳의 페리보다 더 비싸고 운영하기도 어려워요. 오늘날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해양 생물과 관련이 있어요. 대형 선박이 정박할 때 얕은 바다를 통과하면 지역 생태계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항로는 혹등고래나 큰 돌고래와 같은 많은 해양 동물의 이동 경로이기도 하다는 문제도 있어요. 페리 서비스가 전문가들이 침입종이라고 부르는 해로운 식물과 동물의 확산을 더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건 말할 것도 없어요. 하와이의 생태계는 태평양 한가운데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독특합니다. 하와이 토착 식물과 동물이라고 하면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그곳에 정착한 동물을 의미하죠. 파도, 바람, 심지어 날아오는 새의 도움으로 도착한 거예요.
하지만 이와 같은 사건은 매우 드물기 때문에 7천만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식물과 동물은 외부와의 경쟁을 겪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매우 취약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종이 유입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결국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어요. 하와이는 이미 불개미, 코키 개구리, 미코니아 등 남미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토종 숲을 점령하는 침입종과 싸우고 있어요. 하와이 주민들은 섬과 섬 사이를 오가는 페리가 실수로 이러한 침입종을 더욱 확산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영상 초반에 언급했듯이 두 섬 사이의 거리가 먼 것도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오아후에서 하와이 빅 아일랜드까지 배를 타고 이동하려면 약 30시간이 걸리는데 중간 기착 없이 이동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같은 거리를 비행기로 이동하면 약 50분이 걸려요. 장거리를 운행하는 페리는 훨씬 더 비쌉니다. 따라서 수익성을 확보하려면 훨씬 더 많은 수요가 필요하죠. 게다가 주에는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항구와 터미널과 같은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노선을 개설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반면 비행기는 다른 이야기예요. 하와이의 항공 여행 산업은 이미 잘 정립되어 있고 경쟁이 매우 치열해요. 하와이에서는 여전히 비행기가 가장 실용적인 교통수단이에요. 비행기는 빠르고 뱃멀미가 나지 않으며 보통 왕복 $100 내외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현지인들은 이 모든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글쎄요, 하와이 주민들이 섬 사이를 자주 오갈 수요는 그리 많지 않다고 해요. 오아후 섬은 하와이에서 가장 번화한 섬으로 하와이 인구의 약 70%가 이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요 도시인 호놀룰루가 있는 곳이자 하와이주의 대부분의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하죠. 따라서 다른 섬에 사는 사람들은 보통 병원 진료를 받거나 큰 콘서트를 보기 위해 이곳을 찾아와요. 하지만 그건 더도 아니고 1년에 한두 번 정도예요. 따라서 이러한 특별한 날을 위해 페리와 비행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비행기를 선호할 거예요. 주요 섬 공항 사이에는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비행기는 보통 새벽 5시경부터 운항을 시작하며 대개 저녁 9시 마지막 비행편까지 매시간 한 편씩 운항합니다. 이 천국의 섬에 가보고 싶지만 비행기 표값이 너무 비싸서 걱정되신다면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5일 이내에 주요 섬을 모두 방문하는 것은 너무 야심찬 계획이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따라서 시간이 많지 않다면 우선순위를 생각해보세요. 관광객에게 개방된 6개의 섬은 각각 고유한 분위기와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여행으로 모든 섬을 방문할 필요는 없고 더 적은 수의 섬을 방문하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요. 서로 대조를 이루는 2개의 섬을 선택해 섬의 다양성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아후에는 번화한 도시의 에너지가 있는 반면 카우아이는 훨씬 더 여유로운 분위기가 느껴져요. 또한 오전에 출발하는 항공편이 일반적으로 더 저렴합니다. 그리고 주말보다는 평일에 비행기를 타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가격 차이가 크지는 않아요. 이 팁이 하와이에서 잊지 못할 섬 모험을 즐기면서도 돈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래요. 이 놀라운 섬을 탐험하고 싶은 친구와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 잊지 마세요. 마다가스카르에서 약 2,900km 떨어진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가면 케르겔렌 제도에 도착합니다. 이 외딴 프랑스령은 지구에서 가장 고립된 곳 중 하나입니다. 공항도 원주민도 와이파이조차 없죠. 오직 거센 바람과 차가운 비, 그리고 거친 바다만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수면 아래 거대한 비밀을 숨기고 있습니다. 해수면 위로 보이는 것은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일각에 불과하거든요. 대부분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거대한 대륙의 봉우리들이죠. 바로 케르겔렌 고원, 잃어버린 해저 대륙입니다. 이것은 남인도양에 있는 대부분 물에 잠긴 거대한 화산 고원입니다. 호주에서 남서쪽으로 약 3,000km 떨어져 있고 일본의 거의 3배 크기죠. 하지만 세계 지도에서 찾으려 하지 마세요. 제대로 보려면 깊이 잠수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요. 상당 부분이 해저 1,800m 이상 아래에 있거든요. 하지만 항상 이랬던 건 아닙니다. 오랜 기간 케르겔렌 고원의 상당 부분이 해수면 위에 있었고 거대한 소대륙을 형성했죠. 대략 1억 년에서 2천만 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 과학자들은 이 땅이 아라우카리아와 측백나무 같은 나무들로 빽빽한 울창한 숲으로 덮여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평화롭지만은 않았죠. 화라산이 곳곳에 있었고 용암이 땅을 뒤덮었을 겁니다. 공룡은 말할 것도 없고 도마뱀과 공룡이 그곳에 살았다는 증거가 있지만 아마 작은 종류였을 거예요. 크고 무서운 놈들은 아니었죠. 또 다른 흥미로운 이론은 케르겔렌 고원이 한때 남극과 인도를 연결하는 긴 육교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믿어왔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아마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조차도 이 대륙들 사이에는 광활한 바다가 있었거든요. 어쨌든 오늘날 나무들은 사라지고 그 고대 화산들은 물속에 조용히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실 겁니다. 이 대륙 덩어리가 어떻게 가라앉아 사라졌을까요?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기본적인 질문에 답해야 해요. 케르겔렌 고원은 애초에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이야기는 약 1억 3천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지구에는 곤드와나라는 거대한 초대륙이 있었는데 지금의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인도, 호주, 남극을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수백만 년에 걸친 그 장대한 분열 과정에서 케르겔렌 고원이 탄생했죠. 기본적으로 케르겔렌 열점 덕분에 존재하는 겁니다. 케르겔렌 열점은 지구 깊숙한 곳에서 초고온의 녹은 암석이 천천히 표면으로 올라오는 지역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같은 자리에서 암석을 녹이는 지하 버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점은 제자리에 있지만 지구의 외곽은 계속 그 위로 움직입니다. 해저가 케르겔렌 열점 위를 지나가면서 엄청난 양의 녹은 암석이 분출되고 식으면서 층층이 쌓였습니다. 약 3천만 년에 걸쳐 이 과정이 해저의 거대한 화산암 덩어리를 만들었습니다. 분출이 절정일 때는 매년 약 18에서 20cm의 용암이 쌓였을 수도 있습니다. 비교하자면 올림픽 규격 수영장 약 18만 4천 개를 채울 정도의 용암입니다. 그만큼 있다면요. 그리고 조금씩 그 화산 더미는 점점 커지고 높아져서 마침내 해수면 위로 솟아올라 케르겔렌 고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2천만 년 동안 이 대륙이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가라앉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날 대부분은 해수면 아래 약 1000m에서 2000m 사이에 있고 몇 곳만 간신히 물 위에 남아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앞서 언급한 프랑스령 케르겔렌 제도입니다. 다른 하나는 호주령 맥도널드 제도고요. 그런데 나머지는 어떻게 다 가라앉은 걸까요? 대륙은 갑자기 돌처럼 떨어져서 물속에 잠기지 않습니다. 이 과정은 지구 표면이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휘고 늘어나고 이동하면서 일어납니다. 지구의 외곽은 거대한 조각들, 지각판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판들은 더 뜨겁고 부드러운 암석층인 멘틀 위에 떠 있죠. 대륙이 지구 내부의 힘에 당겨지면 지각이 늘어나고 얇아져 낮아집니다. 가라앉을 때 바다가 한꺼번에 밀려들진 않습니다. 대신 바닷물이 천천히 가장자리를 넘어 가장 낮은 지역부터 범람시키며 육지를 얕은 바다로 바꿉니다. 한편 아래 암석은 식습니다. 식으면 수축하고 가라앉아 표면을 더 끌어내리죠. 게다가 퇴적물이 계속 쌓이면서 무거운 담요처럼 무게를 더해 지각을 점점 아래로 누릅니다. 그게 바로 케르겔렌 고원에 일어난 일입니다. 일부는 한때 해수면 위로 솟아 숲까지 있었지만 그 엄청난 현무암의 무게와 이동하는 지각판이 서서히 다시 깊은 바닷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결국 가장 높은 화산 봉우리만 물 위에 남았고 그게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섬들입니다. 큰 질문이 있습니다. 대부분 물속에 있으면 여전히 대륙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요? 과학자들은 1970년대부터 소대륙이라 불러왔는데 대륙과 해양 분지를 구분하는 건 물 위냐가 아니라 지각 종류이기 때문입니다. 지구에는 기본적으로 두 종류의 지각이 있죠. 라이징과 딥디시. 잠깐, 그건 피자 도우잖아요. 지구의 지각은
대륙지각 아니면 해양지각입니다. 대륙은 대륙지각으로 되어 있죠. 더 두껍고 가볍고 훨씬 오래되어서 높이 위치하며 육지를 형성합니다. 천분도 화강암에 가깝고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은 마그마가 굳어서 형성됩니다. 그리고 해양지각이 있죠. 해저를 이룹니다. 더 얇고 무겁고 훨씬 젊어서 낮은 곳에 물속에 잠겨 있고 주로 현무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멘틀의 암석이 녹아 올라오면서 형성되죠. 자, 여기서 케르겔렌 고원이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전체가 기본적으로 물속에 있지만 그냥 평범한 해저가 아닙니다. 엄청난 양의 현무암으로 되어 있지만 전형적인 해양지각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현무암이 수백만 년에 걸쳐 쌓여서 지각이 일반 해양지각보다 훨씬 두꺼워졌거든요. 게다가 곤도와나 분열에서 나온 대륙 지각 조각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대륙으로 여기는 겁니다. 하지만 케르겔렌 고원이 유럽이나 아프리카처럼 주요 대륙으로 등재되진 않을 겁니다. 솔직히 대부분 골치 아프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이 모르지만 대륙 군류 방식은 엄격한 과학적 규칙보다 관례에 기반합니다. 케르겔렌 고원을 대륙으로 가르치기 시작하면 질렌디아 같은 다른 많은 곳도 진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오세아니아에 있는 거의 완전히 잠긴 대륙 지각 덩어리 말이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베링기아, 도고랜드, 모리시아, 사훌, 순다. 한때 육지였거나 대륙 지각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은 부분적으로 물에 잠긴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전부 대륙이라 부르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보세요. 지구가 7개 대륙에서 뭐가 될까요? 10개, 12개, 더? 금방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케르겔렌 고원은 보통 소대륙이나 침몰대륙으로 불리지 정식 대륙은 아니고 물론 요실금도 아니죠. 하지만 덜 흥미로운 건 아닙니다. 요즘도 이 지역은 여전히 화산 활동이 활발합니다. 분출 빈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떨어졌고 그 이후로 비교적 낮게 유지되고 있죠. 하지만 시스템은 여전히 작동 중이고 그것만으로도 꽤 놀랍습니다. 이런 활동은 보통 100만 년에서 500만 년만 지속되거든요. 어떤 면에서 케르겔렌 고원은 지구에서 가장 오래 활동하는 초화산 시스템 중 하나처럼 행동합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미국에서 가장 기이한 모순 중 하나입니다. 도시와 상업. 인파의 요람인 북동부 북쪽 끝엔 거대하고 텅 빈 황무지가 숨어있죠. 남쪽엔 수백만이 빽빽하게 모여 살지만 이곳 위쪽은 모두를 위한 공간이 있는데도 아무도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가장 붐비는 지역의 심장부가 어쩌다 가장 외로운 변방이 되었을까요? 미국 북동부에는 5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바쁘고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 중 하나죠. 하지만 그 인구의 거의 90%가 남쪽 절반에 몰려 살고 있습니다. 대도시와 고속도로를 지나 북쪽으로 가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소음은 사라지고 불빛은 희미해지죠. 여러분은 전혀 다른 세상, 고요한 숲의 땅을 마주하게 됩니다. 뉴욕주 북부, 버몬트, 뉴햄프셔, 메인주를 가로질러 호수와 산맥이 펼쳐지죠. 이곳이 미국의 텅 빈 북동부이고 그 미스터리는 간단합니다. 이토록 붐비는 지역의 일부가 왜 이렇게 비어 있을까요? 우선 뉴잉글랜드 자체를 살펴봅시다. 매사추세츠와 로드아일랜드는 터져나갈 듯 붐비지만 메인, 버몬트, 뉴햄프셔는 휑하게 느껴집니다. 코네티컷은 말 그대로 또 비유적으로도 그 중간에 있죠. 매사추세츠는 인구를 끌어들이는 자석 같습니다. 대부분 보스턴과 그 주변 도시인 케임브리지, 우스터, 스프링필드에 사는데 모든 게 가깝고 바쁘고 발전해 있죠. 로드아일랜드는 작지만 대도시급 밀도를 자랑합니다. 코네티컷은 보스턴과 뉴욕 딱 중간에 위치해서 그 특징이 잘 드러나죠. 분주한 해안선과 조용한 내륙마을이 공존하거든요. 너무 붐비지도 너무 비어있지도 않은 중간지대죠. 뉴햄프셔로 넘어가는 순간 상황은 느려집니다. 맨체스터와 내슈아가 있긴 하지만요. 하지만 주 대부분은 숲과 호수, 탁 트인 땅입니다. 그리고 버몬트는 이들 중 가장 인구가 적은 지역이죠. 그린 산맥이 중앙을 가로지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은 마을이나 촌락에 삽니다. 그리고 메인은 거대하고 거의 비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남쪽 해안가에 몰려 있죠. 북쪽으로 향하면 끝없는 숲과 호수, 길고 조용한 도로만 나옵니다. 아름답지만 마치 지도의 끝자락처럼 느껴지죠. 오늘날 북동부의 북쪽 절반인 뉴욕 북부, 버몬트, 뉴햄프셔, 메인에는 고작 490만 명 정도만 살고 있습니다. 보스턴 대도시권 인구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알기 쉽게 비교하자면 토지 면적이 비슷한 뉴욕 남부와 뉴 잉글랜드 남부를 합치면 그곳엔 10배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격차가 생겼을까요? 결국 지리, 역사, 경제가 맞물려 북쪽을 계속 비어있게 만든 겁니다. 땅 자체부터 살펴봅시다. 북쪽으로 갈수록 땅이 거칠어집니다. 뉴 잉글랜드 남부와 뉴욕 남부는 완만한 언덕으로 가득하고 넓은 계곡과 해안 평야가 있죠. 하지만 그 뒤론 산이 나타납니다. 오래되고 부서지기 쉬운 거친 산들이죠. 뉴욕 북부에는 에디론텍 산맥이 있습니다. 그 동쪽으로는 그린 산맥이 버몬트 중앙을 지나 퀘벡까지 뻗어 있죠. 계속 가면 뉴햄프셔의 화이트 산맥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엔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날씨로 유명한 워싱턴산이 있습니다. 그 너머로는 메인주 서부의 산맥이 캐나다를 향해 이어지죠. 이건 완만한 언덕이 아닙니다. 진짜 장벽이죠. 이 지형은 지구 역사상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인 얼음 덕분에 만들어졌습니다. 마지막 빙하기 때 거대한 빙하가 이 땅을 덮었습니다. 빙하가 물러나면서 깊은 계곡을 깎아냈고 척박한 바위 투성이 흙만 남겼죠. 나중에 그 분지에 물이 차오르면서 수천 개의 호수와 연못이 생겼습니다. 아름답지만 살기에는 힘든 땅이죠. 토양 훨씬 비옥한 남쪽처럼 농사를 짓는 건 애초에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산들은 야생 상태로 남았고 빽빽한 숲은 오늘날까지도 수킬로미터나 이어져 있습니다. 메인주 북부와 에디론텍 산맥을 합치면 미시시피강 동쪽에서 가장 큰 연속된 숲지대가 됩니다.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목재를 얻거나 낚시, 사냥을 하러 이곳에 왔죠. 하지만 대규모로 정착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날씨 문제도 있죠. 이곳의 겨울은 길고 어둡고 춥습니다. 눈은 일찍 쌓이고 쉽게 녹지 않죠. 여름은 짧고 농사 지을 수 있는 기간도 빠듯합니다. 와서 새 삶을 시작하세요 라고 할 만한 곳은 아니죠. 하지만 물론 어떤 사람들은 정착했습니다. 여기서 역사가 등장하죠. 유럽인이 도착하기 훨씬 전 이 땅은 원주민 국가들의 터전이었습니다. 버몬트, 뉴햄프셔, 메인 전역에 살던 아베나키족은 오늘날의 퀘벡에서 매사추세츠까지 공동체를 연결하는 복잡한 무역로를 가지고 있었죠. 더 서쪽에서는 강력한 이로코이 연맹이 에디론텍 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며 광대한 사냥터와 무역로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유럽인들이 왔습니다. 1600년대 프랑스 탐험가와 모피 상인들이 퀘벡에서 남쪽으로 내려왔죠. 그들은 캐나다와 이 지역을 잇는 강과 호수를 따라 전초기지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모피, 생선, 목재 같은 기회는 봤지만 농경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울창한 숲과 혹독한 겨울 탓에 정착지는 작고 흩어져 있었죠. 영국인들은 매사추세츠만 식민지에서 북쪽으로 확장하며 해안을 차지했습니다. 메인 남부와 뉴햄프셔에 정착했지만 내륙으로 들어가는 건 다른 문제였죠. 추위와 숲, 그리고 원주민 국가들의 저항 때문에 진출은 더디고 위험했습니다. 한 세기 넘게 북동부 내륙은 야생으로 남아 있었죠. 그 후 1760년대 무렵 영국이 이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특히 뉴욕과 뉴햄프셔가 서로 자기 땅이라 주장하던 버몬트에 투기꾼들이 몰려들었죠. 소유권이 겹치면서 혼란이 일었고 결국 버몬트는 1777년에 독립공화국을 선포했습니다. 14년 동안 독자적으로 존재하다가 1791년 14번째 주로서 미국에 합류했죠. 뉴햄프셔는 해안에서 내륙으로 밀고 들어와 화강암 산사이 계곡에 마을을 세웠습니다. 한편 메인은 수세기 동안 매사추세츠의 일부였습니다. 경제는 목재와 조선업으로 돌아갔죠. 나무는 성장하는 영국 해군과 나중엔 미국 해군을 위한 돛대와 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뉴욕 북부의 에디론텍 산맥은 주 나머지 지역이 꽉 찬 뒤에도
오랫동안 야생의 변방으로 남아 있었죠. 땅은 너무 험했고 겨울은 너무 매서웠습니다. 벌목, 광업, 나중엔 관광업이 사람들을 북쪽으로 불렀지만 엄청난 숫자는 아니었죠. 1800년대 중반 뉴 잉글랜드 남부는 호황을 누렸습니다. 도시는 커지고 공장은 돌아갔으며 이민자들이 대거 도착했죠. 하지만 북부 지역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 듯 산맥이 첫 번째 큰 장벽입니다. 이동, 건축, 농사 등 모든 걸 어렵게 만들죠. 겨울을 나는 것도요. 토양은 얇고 돌이 많아 척박합니다. 지하 자원도 별 볼 일 없죠. 이 지역엔 더 남쪽의 에팔레치아 산맥 같은 풍부한 광물이나 석탄층이 없습니다. 쾌만한 귀중한 자원도 농사짓기 쉬운 땅도 없으니 정착민들이 머물 이유가 별로 없었죠. 그게 경제가 도약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텅 빈 북동부는 산업의 중심지가 되지 못했습니다. 뉴 잉글랜드 남부에는 초기 공장을 돌릴 강이 있었고 항구는 세계 무역과 연결됐으며 도시는 수백만 이민자를 끌어들였죠. 뉴 잉글랜드 북부와 뉴욕 북부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목재, 화강암, 제지 공장이 있었고 유용하긴 했지만 그런 산업이 거대 도시를 만들진 못했죠. 오늘날에도 그곳 경제는 관광업과 이런 자원에 의존합니다. 사람들은 하이킹, 스키, 낚시를 하고 도시 생활을 탈출하러 오지만 대부분 1년 내내 머물진 않죠. 여름과 가을엔 마을이 꽉 찼다가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텅 빕니다. 포틀랜드, 벌링턴, 맨체스터 같은 몇몇 소도시는 번창하지만 이곳에 보스턴이나 뉴욕은 없습니다. 젊은이들과 가족들을 끌어들일 만한 거대 대학이나 기업 본사, 국제공항도 찾아볼 수 없죠. 사실 일부 주에서는 이주에 오면 본을 주는 정책까지 폈습니다. 메인과 버몬트는 이주에 오는 재택근무자에게 돈을 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죠. 수십 년간의 인구 감소를 되돌려 보려는 꽤 필사적인 시도입니다. 오늘날 이 텅 빈 북동부에는 미국 인구의 약 1%만이 살고 있습니다. 깊은 숲과 얼어붙은 호수, 조용한 마을의 땅이죠. 야생은 이 지역을 떠난 적이 없지만 그 적막함이 이곳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북동부의 나머지 지역은 끊임없는 소음과 움직임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반면 북쪽은 이 지역의 옛 모습, 즉 거칠고 춥고 길들여지지 않은 모습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렇게 미국에서 가장 붐비는 지역의 심장부는 최후의 진정한 개척지 중 하나로 남아있게 된 겁니다. 캐나다는 엄청나게 넓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부나 서부에 삽니다. 그리고 딱 중간에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거대한 땅이 있죠. 북부 온타리오입니다. 왜 이곳은 마치 출입금지 구역처럼 느껴질까요? 북부 온타리오는 당연히 온타리오주의 일부입니다. 토론토와 오타와 같은 대도시가 있는 아주 번화한 주죠. 전체 캐나다인의 약 3분의 1이 이곳에 살지만 대부분은 주의 남쪽에 살지 북쪽이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죠. 북부가 훨씬 더 크거든요. 약 78만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지역이에요. 터키 전체와 거의 비슷한 크기죠. 북부 온타리오는 전체 주의 약 87%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온타리오 인구의 약 6%만이 이 지역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조용한 삶을 꿈꾸며 이사를 생각하기 전에 잠깐요. 사람들이 가지 않는 4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도 공감하실 거예요. 첫 번째 이유, 땅 자체입니다. 구글 어스에서 이 지역을 찾아보면 텅 빈 공간만 보일 거예요. 처음엔 별거 없어 보이죠? 하지만 확대하면 그때부터 복잡해집니다. 북부 온타리오는 끝없는 숲과 호수로 가득한 험준하고 외진 풍경으로 유명합니다. 보기엔 아름답고 사진 찍기엔 좋지만 그곳에 사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지형 때문에 이동이 어렵고 도로나 철도 같은 교통시설을 건설하기도 힘듭니다. 제대로 된 도로를 내기가 너무 어려워서 전체 지역이 꽤 고립된 상태로 남아있죠.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죠. 외진 위치입니다. 나라 중앙에 있으니까 동부와 서부를 연결하기 좋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고 이 지역은 캐나다 주요 도시들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북부 온타리오 최대 도시인 그레이터 서드베리를 예로 들어볼게요. 인구는 약 16만 명입니다.
가장 가까운 대도시가 토론토인데 약 370km 떨어져 있어요. 네, 거기까지 대략 4시간을 운전해야 합니다. 대도시에서 주말 여행을 계획한다면 4시간 드라이브는 즐거운 여행처럼 들리죠. 하지만 치과 예약이나 서류 처리를 위해 가야 한다면 그 거리는 갑자기 끝없이 느껴집니다. 비용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안타깝게도 그곳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게 삽니다. 북부 온타리오 주민들은 기회나 서비스에 쉽게 접근하지 못해요. 넓은 지역에 사람들이 드문드문 흩어져 있어서 시설과 인프라가 부족하고 의료나 교육 같은 필수 서비스 이용도 어렵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열악하거나 아예 없는 인프라를 감당해야 할 때도 있어요. 도로, 공항, 병원, 학교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 없이는 정착이 정말 힘듭니다. 시골 지역은 더 심해서 서비스 부족이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릴 수 있어요. 심리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끼게 되거든요. 혹한의 날씨도 도움이 안 되죠. 이게 세 번째 이유로 이어집니다. 혹독한 기후예요. 추운 날씨를 안 좋아하신다면 이 지역은 여행지 목록에서 빼세요. 이곳의 겨울은 길고 혹독할 수 있고 기온이 영하 40도까지 떨어질 때도 있어요. 이렇게 추울 때 눈 치워본 적 있나요? 네, 전혀 재미없습니다. 이런 혹독한 날씨는 주말 계획이나 조깅만 망치는 게 아닙니다. 교통도 엄청난 도전이 되죠. 결과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필수 서비스와 일자리 기회에서 단절됩니다. 또한 혹독한 기후 때문에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산업을 키우거나 사업을 운영하기도 정말 어렵습니다. 농업을 예로 들어볼게요. 남부 온타리오와 비교하면 북부 지역은 재배 기간이 짧고 날씨가 훨씬 춥습니다. 귀리, 감자, 강낭콩 같은 작물은 추위를 견딜 수 있지만 기후 때문에 재배할 수 있는 품종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농장이 주 남부와 초원지대, 퀘벡 같은 다른 지역에 집중되어 있죠. 어쨌든 이건 기후가 사람들의 생계 기반을 세우기 어렵게 만드는 한 가지 예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네 번째 이유예요. 경제입니다.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사실 많아요. 2023년에 북부 온타리오는 캐나다에서 가장 높은 일자리 공석률을 기록했습니다. 세계 많은 곳과 달리 여기는 일자리는 넘치는데 채울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그 일자리를 안 맞는 이유 중 하나는 많은 주민이 고령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엇 레이크를 예로 보세요. 도시 인구의 42%가 65세 이상이에요. 캐나다 전체에서 세 번째로 높은 고령자 비율입니다. 나머지 지역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추정에 따르면 2036년까지 65세 이상이 북부 온타리오 전체 인구의 거의 30%를 차지할 거예요. 65세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연금이 있으니까 다시 일할 생각은 안 합니다. 이 문제는 더 심해집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곳에 살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매년 17, 18세의 많은 학생들이 짐을 싸서 줄을 가로질러 운전하거나 전국을 날아가 북부 고향을 떠나 공부하고 많은 이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이 특히 광업에서 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꽤 이상하죠? 레드레이크 지역을 예로 들어볼게요. 금이 가득합니다. 사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금광 중 하나로 이미 약 850톤 이상의 금을 생산했습니다. 덕분에 캐나다는 세계 5대 금 생산국 자리를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링 오브 파이어라고 알려진 지역도 있어요. 캐노라 지구의 맥폴즈 호수를 중심으로 약 5,000제곱킬로미터에 걸쳐 있습니다. 크롬 철석, 코발트, 니켈, 구리, 백금 같은 귀중한 광물이 풍부하죠. 요즘 북부 온타리오의 광업은 크게 부활하며 새로운 투자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세계가 갑자기 핵심 광물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기 때문이에요. 핵심 광물이란 스마트폰이나 재생에너지 시스템 같은 현대 기술에 쓰이는 필수 원소를 말해요. 코발트, 니켈,
구리 같은 광물은 특히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역의 광업은 꽤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산업은 많은 부침과 침체기를 겪어왔어요. 그리고 광업 외 다양한 일자리 부족과 합쳐져서 사람들은 더 나은 기회를 찾아 이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광업 회사들은 지금 북부 온타리오에서 숙련 노동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아마 앞서 말한 모든 이유 때문일 겁니다. 고령 인구, 혹독한 날씨, 험한 지형, 그리고 대도시와의 먼 거리. 기본적으로 악순환인 거죠. 지역 당국은 인프라를 개선하고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젊은 노동자들이 떠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찾으며 이 순환을 끊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전략 중 일부는 의료 인력을 추천하는 사람에게 현금 보상을 주거나 높은 가정에너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비과세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른 정책들도 많이 있어요. 네, 이런 전략들이라면 분명 그곳의 인구를 늘릴 수 있을 겁니다. 누가 알겠어요? 언젠가 이 지역이 사람들로 북적일지도 모르죠. 이집트 사막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대하고 신비한 녹색원이 수백 개씩 나타나고 수십 개의 운하와 도로가 강처럼 보이는 무언가로 연결됩니다. 하지만 정확히 강은 아닙니다. 이것이 야심찬 뉴 델타 프로젝트이며 논란이 되는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막에 물을 대는 것입니다. 이유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집트의 90% 이상이 사막입니다. 타는 듯한 열기 아래 끝없이 펼쳐진 모래 언덕과 메마른 땅뿐이죠. 거기서는 거의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집트에서 대량의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은 기본적으로 두 곳뿐입니다. 나일 계곡과 나일 삼각주입니다. 이 두 곳을 합쳐도 국토의 약 5%에 불과하지만 이곳의 농작물이 이집트 인구의 약 99%를 먹여 살립니다. 그런데 이집트 인구가 계속 늘고 있어서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인구가 약 4천만 명 늘어 거의 1억 6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일 계곡과 나일 삼각주만으로는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보이시죠? 인구는 늘고 있고 더 많은 식량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토 대부분이 사막이라 새 농지를 만들 여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쉬운 해결책은 냉장고가 비었을 때 우리가 하는 것과 같습니다. 배달을 시키는 거죠. 이집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엄청난 양의 식량을 사들이죠. 하지만 식량 수입은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농지가 빨리 필요합니다. 바로 여기서 뉴 델타 프로젝트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사막 일부를 녹색 농지로 바꾸려는 대규모 농업 계획입니다. 나일강 서쪽으로 물과 농업을 확장하는 것이 핵심이며 성공하면 이집트 농지를 약 15% 늘릴 수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훌륭하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사막 한가운데 약 110km 길이의 인공하천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수많은 도로와 운하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아까 언급한 이상한 녹색 원들은 관계 시스템입니다. 우물이나 파이프라인에서 물을 끌어올린 뒤 천천히 회전하며 농작물 위에 원형으로 물을 뿌립니다. 자, 사막 한가운데 거대한 인공하천을 만들고 있는데 그 많은 물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세 가지 주요 수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수원은 처리된 폐수입니다. 가정에서 세면대나 화장실로 내려간 물을 정화해서 안전하게 재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알렉산드리아 서쪽, 이집트 북부 해안의 에라맘이라는 도시에 최신 처리 시설을 건설해야 했습니다. 2023년에 완공되었는데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너무 거대해서 현재 세계 최대 폐수 처리 시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일 올림픽 규격 수영장 약 3,000개를 채울 만큼의 물을 정화하며 대부분이 농업용수로 사용됩니다. 두 번째 수원은 나일강입니다. 이집트에서 가장 유명한 이 강에서 물을 끌어와 대형 운하를 통해 사막 깊숙이 새로운 인공하천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수원은 심층화석 지하수입니다. 사막 깊은 곳에 있는 물인데
그 아래 누비아 사암 대수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갇혀있던 거대한 지하물 저장소입니다. 바로 여기서 논란이 시작됩니다. 서부 사막 아래에 많은 물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화석수, 즉 너무 오래되어 자연적으로 보충되지 않는 물입니다. 한번 퍼내면 금방 다시 차지 않습니다. 우리 생애는 물론이고 여러 세대가 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더 깊이 파면 물의 염분이 높아질 수 있는데 이건 큰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농작물은 소금에 약합니다. 물이 너무 짜면 식물이 느리게 자라고 수확량이 줄거나 말라 죽습니다. 그리고 짠물로 계속 관계하면 토양에 소금이 축적됩니다. 물은 증발하지만 소금은 남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땅이 딱딱해지고 메말라 농사에 쓸모없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퍼올리면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큰 의문이 생깁니다. 장기적으로 정말 지속 가능할까요? 다른 우려도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더 많은 식량 생산, 더 많은 일자리 창출, 국민을 위한 사업으로 홍보되었습니다. 고가의 과일과 채소를 재배해 캐나다, 호주, 일본 같은 나라에 수출하니 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게 문제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프로젝트가 주로 수출용 작물 재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불만을 제기합니다. 물론 큰 그림에서 수출은 나라에 돈을 벌어다 줍니다. 하지만 그것이 국내 식품 가격을 낮추거나 저소득층의 형편을 나아지게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실제로 수출은 늘었지만 국내 식품 가격 폭등을 막는 데는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집트의 식량 안보 문제는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집트인이 여전히 높은 물가와 빠듯한 살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논란은 이 프로젝트의 실제 비용을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언론에서는 52억 달러를 언급하지만 일부 전문가는 총 비용이 97억 달러에 가깝다고 봅니다. 폐수 처리 부분만 해도 5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기자와 연구자들은 투명성이 부족하고 프로젝트 재정을 추적하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사막에서의 농업이 엄청나게 비싸다고 경고합니다. 나일 계곡의 비옥한 토양과 달리 서부 서막은 대부분 영양분이 거의 없는 건조한 모래밭입니다. 무언가를 재배하려면 땅을 쓸 수 있게 만들기 위한 대규모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 관계 시스템을 가동하는데 막대한 에너지가 들어 사막 농업 비용은 더욱 올라갑니다. 거대한 인공하천이 있다 해도 말이죠. 그럼에도 일부는 위험과 비용을 감수할 가치가 있으며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합니다. 밀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수년간 이집트는 세계 최대 밀 수입국이었는데 이건 결코 자랑스러운 타이틀이 아닙니다. 매년 수십억 달러가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뉴 델타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밀이 주요 목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집트 당국은 이 프로젝트 덕분에 2025년 밀 수입을 17% 줄였다고 합니다. 약 2억 5천만 달러를 절약한 셈이죠. 이 성과가 워낙 커서 이제 세계 최대 밀 수입국은 중국이 되었습니다. 밀만이 아닙니다. 오렌지, 감자, 포도까지 이집트 농업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추정에 따르면 식량 수출이 2020년 500만 톤에서 2024년 800만 톤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뉴 델타 프로젝트가 이미 이집트 농업을 바꾸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성 사진을 보면 국가의 모습 자체도 변하고 있죠. 메마른 사막이 선명한 녹색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며 그 변화는 상당히 극적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인상적인 공학적 성과이자 거대한 실험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이것이 이집트의 식량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지 판단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말합니다. 결국 모든 것은 물, 에너지 비용, 그리고 누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일강과 처리된 폐수, 화석 지하수를 지속 가능하게 관리할 수 있다면 이 프로젝트는 농업을 크게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귀중한 수자원을 고갈시키고 빈부격차를 더 벌리며 사막에 값비싼 흔적만 남길 수도 있습니다. 자, 긴장하지 마세요. 하지만 우리 우주에 구멍이 있습니다. 새고 있는 걸까요? 지금까지 본 어떤 것보다 거대합니다.
인간의 뇌로는 이렇게 거대한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제 뇌로는요. 커지는 블랙홀일까요? 우리 태양계가 이 거대한 무의 공간에 빨려 들어가게 될까요? 제가 너무 과장하는 걸까요? 자, 알아봅시다. 우주는 물질로 균일하게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보이드라 불리는 거대한 빈 공간이 우주의 약 80%를 차지합니다. 우리 은하수도 로컬 홀이라 불리는 보이드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한 보이드는 차원이 다릅니다. 목동자리 보이드라고 불리며 거대한 무라는 별명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목동자리 방향 멀리 위치한 거대하고 거의 텅 빈 우주 거품입니다. 그 엄청난 크기가 이 기묘한 구조물을 믿기 어렵게 만듭니다. 목동자리 보이드는 무려 3억 3천만 광년에 걸쳐 펼쳐져 있습니다. 비교하자면 우리 작은 태양계의 폭은 약 3광년을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목동자리 보이드에는 은하가 아주 적습니다. 우주의 다른 곳과 비교하면 사실상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려진 가장 큰 보이드 중 하나이자 발견된 가장 큰 빈 공간 중 하나입니다. 만약 우리 은하가 목동자리 보이드 안에 있었다면 역사의 대부분 동안 다른 은하를 볼 수 없었을 겁니다. 1960년대까지 망원경은 그만큼 강력하지 않았거든요. 다른 은하들은 너무 멀고 희미해서 발견할 수 없었을 겁니다. 1960년대가 되어서야 망원경이 크게 발전하면서 매우 희미하고 먼 은하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보이드 안에 살았다면 그때서야 비로소 다른 은하가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었을 겁니다. 중요한 질문을 풀어봅시다. 이런 거대한 빈 공간은 어떻게 형성될까요? 빅뱅 이후 우주의 모든 물질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지만 완벽하게 균일하게 퍼지지는 않았습니다. 양자 요동이라 불리는 미세한 무작위 차이로 인해 어떤 지역은 물질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밀도가 높은 지역은 중력이 더 강해서 더 많은 물질을 끌어당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지역은 거의 비게 되었죠. 이렇게 은하들이 뭉치고 그 사이에 거대한 보이드가 만들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은하들도 서로 끌어당겨 필라멘트라 불리는 긴 실 같은 구조로 연결되었습니다. 이 필라멘트들이 모여 우주 전체에 거대한 거품 같은 그물망을 형성했습니다. 은하들은 실을 따라 모이고 그 사이 빈 공간이 보이드가 되었습니다. 마치 거품처럼요. 작은 보이드들이 서서히 합쳐져 목동자리 보이드 같은 거대한 영역이 형성되었습니다. 오늘날 필라멘트와 보이드는 우주에서 가장 큰 구조물입니다. 필라멘트는 더 뜨겁고 에너지가 높은 반면 보이드는 더 차갑고 훨씬 비어 있습니다. 목동자리 보이드는 정말 거대합니다. 관측 가능한 전체 우주 지름의 약 0.35%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공간 안에는 약 60개의 은하만 있으며 대부분 중심을 관통하는 튜브 형태로 뻗어 있습니다. 보통 이 크기의 영역에는 약 2,000개의 은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보이드는 큰 곰자리, 쉐플리, 헤라클레스, 북쪽 왕관자리, 목동자리 같은 거대한 은하단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것이 가운데 텅 빈 공간을 더욱 충격적으로 만듭니다. 과학자들은 1970년대에 새로운 기술로 우주를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되면서 이런 거대한 빈 공간과 큰 은하군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목동자리 보이드는 1981년 미시간 대학교의 미국인 천문학자 로버트 커슈너가 발견했습니다. 참고로 그 대학은 꽤 좋은 미식축구팀도 있죠. 당시 그와 그의 팀은 은하들이 우리에게서 얼마나 빨리 멀어지는지 측정해 우주를 입체적으로 지도화하고 있었습니다. 이 방법을 적색편이 탐사라고 합니다. 이 작업 중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거의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거대한 우주 영역이었죠. 지도에서 거대한 빈칸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몇 가지 극적인 가설을 즉시 배제했습니다. 목동자리 보이드는 블랙홀이 아닙니다. 예상보다 훨씬 적지만 소수의 은하가 있기 때문입니다. 빛을 차단하는 가스와 먼지 구름인 암흑 성운도 아닙니다. 목동자리 보이드가 은하를 숨기는 게 아니라 애초에 그렇게 많지 않은 겁니다. 목동자리 보이드는 과학자들이 우주가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하는지 배우는데 도움을 줍니다. 매우 비어있기 때문에 암흑 에너지를 연구하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우리 우주는 일반 물질,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로 구성됩니다.
일반 물질은 맨눈이나 도구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우주의 약 5%를 차지합니다. 우주의 약 27%가 암흑물질이고 암흑 에너지는 약 68%를 차지합니다. 이것은 우주 팽창을 담당하는 힘입니다. 암흑 에너지가 무엇인지 정말 모르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이것을 연구하고 작동 원리를 알아낼 기회에 흥분합니다. 보이드는 중성미자 연구에도 유용합니다. 아주 작은 입자로 우주를 막힘없이 여행할 수 있죠. 거의 잡을 수 없어서 유령 입자라고 불립니다. 우주를 그리고 우리를 흔적 없이 통과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조개가 여러분의 몸을 통과하지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중성미자는 태양, 폭발하는 별, 원자력 발전소처럼 에너지가 많은 곳에서 만들어집니다. 우주에서 빛입자 다음으로 많습니다. 중성미자의 정말 이상한 점은 이동하면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세 가지 유형이 있고 이동 중에 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중성미자의 질량이나 어떤 유형이 가장 무거운지도 모릅니다. 더 많이 알면 우주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우주 탐사선들이 이런 빈 영역을 면밀히 관찰할 겁니다. 관측 결과를 컴퓨터 예측과 비교해서 과학자들은 중성미자에 대해 더 배우고 우주를 더 잘 이해하길 바랍니다. 그런 우주 임무 중 하나가 유클리드입니다. 그 데이터는 목동자리 보이드와 다른 유사한 우주 보이드를 연구하고 분석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유클리드의 임무는 암흑 우주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최대 100억 광년 떨어진 수십억 개의 은하를 관측하고 하늘의 넓은 영역을 포괄하는 거대한 입체 우주 지도를 만듭니다. 과학자들은 암흑 에너지가 우주를 더 빠르게 팽창시키고 암흑 물질이 은하 형성과 결합에 도움을 준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둘 다 실제로 무엇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지난 100억 년 동안 우주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관찰함으로써 유클리드는 과학자들이 우주의 성장 과정, 은하 형성,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 중력의 실체를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유클리드는 높이 약 4m 반, 폭 약 3m 반입니다. 두 가지 주요 부분이 있습니다. 한 부분은 전력, 컴퓨터, 조종 같은 우주선 운영을 담당하고 다른 부분은 망원경과 두 대의 카메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눈이 볼 수 있는 가시광선으로 촬영하고 다른 하나는 적외선으로 먼 은하를 찾습니다. 유클리드는 2023년 7월 플로리다에서 스페이스X 팰컨 9 로켓으로 발사되었고 2024년 2월에 공식적으로 과학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지구에서 약 16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을 공전합니다. 지구와 함께 태양 주위를 도는 특별한 지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덕분에 시야가 안정되고 우주 연구가 쉬워집니다. 유클리드는 약 6년간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지만 연료가 남으면 더 오래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2024년 10월 유클리드는 거대한 우주 지도의 첫 부분을 공개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은하수 바깥 하늘의 3분의 1 이상을 스캔하여 수십억 개의 은하를 촬영할 것입니다. 일부는 너무 멀어서 빛이 우리에게 닿는데 최대 100억 년이 걸렸습니다. 이 우주 탐사선이 찍은 이미지는 지구 망원경보다 약 4배 선명합니다. 유클리드는 또한 빛을 상세히 분석해 은하의 구성과 움직임을 파악합니다. 수억 개의 별과 은하에 대해 이 작업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주 임무 역사상 가장 거대한 우주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만들 것입니다. 참고로 유클리드는 기하학을 발명한 고대 그리스 수학자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과학자들이 이 이름을 선택한 이유는 우주의 형태를 이해하는 것이 물질과 에너지가 우주에 어떻게 퍼져 있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셨죠? 한국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숨기고 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 진실을 절대 알아내지 못하게 하려는 거죠. 인터넷에서 가짜 사진이랑 거짓 위치 정보를 엄청 볼 수 있지만 거의 다 사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체 무슨 비밀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이건 정말 예상 못할 얘기예요. 나무를 숨기고 있거든요. 근데 그냥 나무가 아니에요. 가지에서 돈이 자란대요. 믿을 수 있나요? 당연히 아니죠. 농담이에요. 하지만 진짜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를 보호하고 있고 이름은
무드셀라예요. 구글에 검색하면 가짜 사진이랑 늙은 사시나무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진짜 무드셀라 사진은 정말 드물고 위치는 지금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어요. 캘리포니아 인유 구규림의 무드셀라 트레일 어딘가에서 자라고 있다고만 알려져 있죠. 브리슬콘, 소나무인데 나이가 4,600년이 넘어요. 그 나무 줄기를 만져서 수천 년의 역사를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 상상해보세요. 근데 사실 전혀 멋지지 않아요. 이게 바로 나라에서 위치를 숨기는 이유죠. 수천 명의 관광객이 나무를 만지고 가지 조각을 뜯어가면 한 달도 못 버틸 거예요. 이 지역의 많은 나무들이 지금 꽤 약해져 있고 가뭄이랑 온갖 해충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그래서 무드셀라도 위험해요. 위치를 알아내더라도 절대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마세요. 이 나무는 연륜연대학자 에드먼드 슐먼이 발견했어요. 연륜연대학자는 고대 나무의 나이테를 연구하는 과학자인데 이건 나중에 더 설명할게요. 슐먼이 지난 세기 중반에 이 나무를 발견했고 지난 50년 동안 소문과 전설에 둘러싸이게 됐어요. 그런데 슐먼은 어떻게 이게 가장 오래된 나무인지 알았을까요? 1957년에 코어 샘플을 채취해서 나무의 연륜을 연구했거든요. 매년 나무 안에는 고리 모양의 층이 하나씩 생겨요. 하지만 과학자들이 줄기를 자르진 않아요. 걱정 마세요. 연필만큼 두꺼운 조각을 뽑아내는데 그걸로 충분해요. 층이 많을수록 나무가 더 오래된 거죠. 그래서 슐먼이 무드셀라의 나이테를 세어보니 4,600년 넘게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로 여겨졌던 고대 거대 삼나무보다도 더 오래된 거예요. 1958년에 슐먼이 무드셀라의 존재를 알리고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사진을 올렸어요. 그때부터 이 나무가 유명해졌죠. 많은 사람들이 솔방울이나 나뭇가지를 뜯어가고 싶어해서 당국이 나무 위치 정보 공개를 금지했어요. 나중에 다른 과학자들이 무드셀라의 나이테를 조사하면서 더 젊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일부 나이테가 너무 희미하거나 손상돼서 셀 수 없었거든요. 어쨌든 공식적으로 확인된 지구상 가장 오래된 나무로 남아있어요. 하지만 항상 그랬던 건 아니에요. 1964년에 지리학자 도널드 알 커리가 약 5,000년 된 프로메테우스라는 나무를 우연히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가 뭘 했는지 아세요? 그냥 베어버렸어요. 왜 그랬는지에 대한 이론이 많아요. 코어 샘플 채취 도구가 고장났거나 이 사람이 사용법을 몰랐거나. 하지만 결과는 슬펐죠. 나무는 살아남지 못했어요. 무드셀라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오래 살기를 바라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왜 그렇게 걱정하는 걸까요? 네, 지구 역사에 대해 많은 걸 알려줄 수 있지만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아무도 베지 않고 가뭄이나 기생충이 파괴하지 않는다면 이 나무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이론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무드셀라는 자연의 불로천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사람한테도 이 비법을 쓸 수 있다면 어떨까 상상해보세요. 자, 이제 미국이 뭘 숨기는지 알았는데 호주가 비밀로 하는 건 뭔지 아세요? 나무가 아니라 섬이에요. 섬 방문이 허가되더라도 거기 가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섬은 호주와 남극 사이 바다 한가운데 어딘가에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허가를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허드섬은 인간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은 곳이고 호주는 계속 그렇게 유지하고 싶어 해요. 인터넷에서 이 섬에 대한 믿을 만한 정보는 거의 찾을 수 없어요. 우리가 아는 건 섬에 활화산 2개, 호주에서 가장 높은 산, 그리고 여러 빙하가 있다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가장 멋진 게 뭔지 아세요?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동물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섬에 폐쇄된 생태계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 없을 수도 있는 생물들을 보존하고 있어요. 다음 섬은 꽤 유명하고 브라질에 있어요. 당국이 비밀로 하지는 않지만 관광객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죠. 이곳을 방문할 허가가 있어도 아마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섬이거든요. 이름이 모든 걸 말해주죠. 이 땅에는 세계에서 독사가 가장 많이 집중돼 있어요. 황금, 창머리, 살무사들이에요. 이 뱀에 한 번만 물려도 사람한테 치명적으로 위험해요. 거기는 온통 뱀투성이고 다른 동물과의 경쟁도 거의 없어요. 이런 파충류를 다룰 수 있는 전문가만 섬을 방문할 수 있어요. 많은 비밀 장소들이 출입 금지인 이유는
인간이 의도치 않게 망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냥 거기 있는 것만으로도 자연의 작고 보이지 않는 부분을 바꿀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일으킬 수 있는 파괴의 좋은 예가 여기 있어요. 달이랑 황소가 그려진 고대 동굴벽화 사진을 다들 본 적 있을 거예요. 가장 유명한 동굴 중 하나가 프랑스에 있는 라스코 동굴이에요. 동굴벽에서 600개가 넘는 그림과 1500개 정도의 새김 그림을 발견했어요. 2만 년 된 그림들은 다양한 동물을 묘사하고 있었죠. 과학자들이 대중에게 동굴을 공개했는데 이게 재앙으로 이어졌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동굴을 보러 와서 생태계를 망쳐버렸어요. 그러자 곰팡이가 나타나서 벽에 퍼지기 시작했고 오래된 그림들을 망치기 시작했죠. 과학계에는 비극이었어요. 동굴은 빠르게 방문객에게 폐쇄됐어요. 이제는 소수의 고고학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동굴이 언제 다시 열릴지 아니면 열릴지조차 아무도 몰라요. 유럽 최초 정착지 시대의 인류 역사 흔적들이 대중에게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어요. 다음 비밀 장소는 노르웨이령 스발바르 제도에 있어요. 스발바르 국제 종자 저장고인데 450만 개의 다양한 종자를 보관할 수 있는 거대한 저장 시설이에요. 한국은 지역 재난에 대비해 인구를 보존하기 위해 종자를 저장한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종말에 대비해 모든 게 망가졌을 때 지구를 다시 심을 수 있도록 준비해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하필 여기에 종자를 저장하기로 했을까요? 스발바르의 춥고 건조한 기후 때문이에요. 여기 날씨 조건이 종자 보존에 이상적이거든요. 저장고는 철저히 경비돼요. 기밀시설이라 허가받은 사람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의 비밀 장소들은 모두 자연과 연결돼 있네요. 섬, 숲, 동굴. 그런데 도시에서 영상을 마무리하는 건 어때요?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있지만 들어갈 수 없는 비밀방을 숨기고 있거든요.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최고 수준 보안을 갖춘 박물관 안에 코카콜라 비밀 레시피가 거대한 금고에 잠겨 있어요. 뭐라고요? 네, 이건 아마 세계에서 가장 철저히 지켜지는 비밀 중 하나예요. 돈, 다이아몬드, 고대 유물, 이 중 어떤 것도 콜라 레시피가 적힌 종이 한 장만큼의 보호를 받지 못해요. 이 비밀은 125년 넘게 거기 보관돼 왔어요. 독특한 저장 설계와 보안 시스템 때문에 도난은 거의 불가능해요. 전문 박물관에 방문해서 금고문은 볼 수 있지만 그게 전부예요. 종이 한 장을 지키는 게 좀 미친 것처럼 들리지만 이 음료가 회사에 수십억 달러를 벌어다 줬잖아요. 코카콜라는 한 세기 넘게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음료 중 하나였고 여전히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으니 레시피를 그렇게 비밀로 하는 게 놀랍지 않아요. 타이타닉호의 새롭고 독점적인 사진들이 들어왔습니다. 역대 최고 화질이죠. 지난 세기 대부분 1985년 9월 난파된 타이타닉호의 첫 이미지가 공개됐을 때 전 세계가 멈췄습니다. 사람들은 70여 년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전설적인 배를 보며 TV 앞에 못 박혀 있었죠. 타이타닉호가 어디서 침몰했냐고요? 캐나다 뉴펀들랜드 해안에서 약 640km 떨어진 곳입니다. 이 불침선이라 불리던 배는 칠흑 같은 어둠 속 수심 약 3,800m 아래에 잠들어 있죠. 네, 그렇게나 깊은 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해저까지 그 긴 추락을 겪고도 선수라 불리는 앞부분은 놀라울 정도로 온전해 보입니다. 난간도 그대로였고 닷사슬도 있었죠. 옛날 사진에서 봤을 법한 선체의 우아한 곡선까지도요. 하지만 당시 뉴스에선 선미, 즉 뒷부분에 대해선 거의 언급하지 않았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들은 단순히 매혹적이고 기이한 사진을 찍으려던 게 아니었거든요. 이건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마침내 1912년 참사에 대한 답을 얻게 된 거죠. 당시 16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구글에 타이타닉 생존자 수를 검색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죠. 706명입니다. 생존자 중 몇몇은 배가 가라앉을 때 부러지는 걸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한 덩어리로 가라앉았다고 우겼고 결국 조사관들은 후자의 손을 들어줬죠. 당시 공식 보고서는 타이타닉호가 온전한 상태로 침몰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렇게 73년 동안 그게 정설이었죠.
우리가 해저에서 타이타닉호를 직접 보기 전까진요. 타이타닉호의 수중 사진이 공개되자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네, 배는 침몰하면서 정말로 두 동강이 났던 겁니다. 방금 선수의 모습을 봤다면 선미도 그 근처에 있어야겠죠? 그렇긴 합니다. 찾긴 찾았거든요. 선수에서 약 600m 떨어진 해저에 놓여 있습니다. 존재하긴 합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타이타닉호의 선미에 대해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거기엔 아주 큰 이유가 있습니다. 선수는 해저에 부딪혀 손상을 입었음에도 여전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내부 공간 상당수가 놀라울 정도로 잘 보존돼 있죠. 마치 항해를 계속하는 것처럼 놓여 있죠. 하지만 선미는 처참히 파괴됐습니다. 지금은 배라기보단 뒤틀린 강철 덩어리처럼 보일 뿐입니다. 프로펠러나 왕복 엔진, 방향타같이 더 튼튼한 부품들만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선미 부분은 해저 속으로 녹아내리고 있죠. 왜 그렇게 끔찍한 상태인지 이해하려면 1912년 4월 15일 그 얼어붙을 듯한 밤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타이타닉호가 난파되던 밤으로요. 비극이 일어나기 몇 시간 전만 해도 타이타닉호는 차가운 북대서양을 순조롭게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선미는 가족들의 대화와 음악 소리로 활기가 넘쳤죠. 평소와 다름없는 삶이 이어지고 있었죠. 이곳은 가장 저렴한 표를 산 승객들의 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3등석 여행객들을 스티어리지, 즉 하층 성객이라고도 불렀죠. 하지만 선미는 승객들만의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화물칸, 수화물실, 주방, 선원 숙소, 그리고 엔진실을 포함한 배의 많은 저장 구역도 있었죠. 이 사실을 잘 기억해 두세요. 곧 중요하게 다뤄질 테니까요. 그럼 여객선이 빙하와 충돌한 순간으로 넘어가 보죠. 선수가 가라앉기 시작하자 선미는 물 위로 서서히 들려 올라갔고 배의 허리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졌습니다. 새벽 2시경 타이타닉호의 불빛이 깜빡이다가 꺼졌습니다. 잠시 후 배는 두 동강이 났고 선수는 파도 아래로 사라졌죠. 선미는 잠깐 물 위에 내려앉았다가 다시 솟구쳤습니다. 이번엔 거의 수직으로 섰죠. 몇 초간 똑바로 서 있다가 최후의 급강하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 20분경 선미는 대서양 아래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타이타닉호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수면 아래에선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죠. 먼저 선수는 물이 천천히 차오르면서 마치 잠수함처럼 부드럽게 아래로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형태를 유지하며 거의 온전한 상태로 남을 수 있었죠. 하지만 타이타닉호 선미의 붕괴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선미는 배가 갈라진 부분이 활짝 찢겨 있었습니다. 그 열린 틈으로 물이 엄청난 속도로 밀려 들어왔죠. 이 급격한 침수로 인해 선미는 선수보다 훨씬 빠르게 아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물살이 너무 거세서 조각들이 뜯겨나가 해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아까 제가 선미 내부 공간에 대해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그 거대한 저장 구역들이 활짝 열려 있었고 그중 다수는 공기주머니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미 부분이 떨어져 나갔을 때도 여전히 공기가 갇힌 격실들이 있었죠. 시면으로 회전하며 빨려 들어갈수록 증가하는 수압이 그 공기주머니들을 하나씩 짓눌러 터뜨렸습니다. 주변 구조물들이 안으로 폭발하며 금속 조각들을 흩뿌렸죠. 가구, 동상, 승객들의 소지품이 해저 곳곳에 흩어졌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엄청난 수압 때문에 선미가 가라앉으면서 붕괴되었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타이타닉호 뒷부분에 대한 미스터리가 풀리셨나요? 우리가 선미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건 단순히 볼 게 별로 남지 않아서입니다. 타이타닉 이야기 중 너무 망가졌거나 대놓고 말하기엔 너무 고통스러운 부분 같기도 하죠. 진정으로 유실된 배의 일부분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리고 유감스러운 말이지만 그게 바로 선수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영원히 그곳에 있진 않을 거란 뜻이죠. 난파선의 상징적인 형태는 해마다 변하고 있고 좋은 쪽은 아닙니다. 타이타닉호의 앞부분은 썩어가고 있고 언젠간 완전히 사라질 겁니다. 해저에서 타이타닉호는 지상의 약 390배에 달하는 엄청난 압력을 견디고 있습니다. 다행인 건 배 안에 남은 공기 주머니가 없어서 대형 폭발은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나쁜 소식은
배 자체의 무게가 스스로를 찢어발기고 있다는 겁니다. 52,000톤의 강철이 해저에 서서히 가라앉으면서 선체를 뒤틀고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잠수정 탐사에서 이미 강철판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균열들이 발견됐죠. 심지어 갑판들마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난파선이 지금은 멋지고 으스스해 보일지 몰라도 사실 그건 두꺼운 박테리아와 미생물층이 비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녀석들이 타이타닉호를 천천히 먹어치우고 있다는 거죠. 네, 그 밑에서 일어나는 부식의 대부분은 박테리아 때문이고 이게 전체 구조를 서서히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강철판, 기둥, 지지대가 매년 얇아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배가 매일 0.13에서 0.2톤 사이의 철을 잃고 있다고 추정합니다. 그래도 그 속도라면 난파선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진 않을 겁니다. 전문가들은 배가 완전히 사라지기까지 최대 420년은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까진 이 슬프지만 자연스러운 과정을 계속 지켜보겠죠.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밤 이후로 배의 일부는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고 수중 촬영을 시작한 이후로도 이미 많은 게 변했습니다. 난간 부분이 떨어져 나갔고 선장실, 욕실 천장도 무너졌죠. 그래서 수많은 탐사팀이 지금 타이타닉 난파선의 영상과 정밀 스캔을 남기는데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바다가 모든 걸 삼키기 전에 그 기억을 보존하기 위해서요. 시간과 자연이 조용히 할 일을 하는 동안에도 이야기를 계속 살아있게 하려는 우리의 방식인 거죠. 굶주린 박테리아들이 뷔페를 즐기는 걸 잠시 멈춰서 타이타닉호가 앞으로 더 오랜 세월 편안히 잠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전역의 가로등이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보랏빛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평행 현실로 빠져들었다고 생각하기 전에 훨씬 더 간단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이며 다소 섬뜩합니다. 이 모든 것은 2021년에 시작되었어요. 당시 밀워키에 설치되어 있던 최소 300개의 가로등이 보라색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일종의 섬뜩한 사이버펑크 분위기를 풍긴다고 묘사했어요. 분명 좋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특히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계획을 세워야 하는 당국 입장에서는요. 모든 조명을 교체하는 데는 약 10주가 소요될 예정이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직원들은 밀워키의 추운 12월 날씨를 견디며 작업을 완수하는 걸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캔자스, 사우스캐롤라이나, 일리노이, 플로리다 등의 지역 주민들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물론 이런 종류의 뉴스는 미해결 사건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금광과도 같은 소식이에요. 얼마 지나지 않아 온라인 탐정들이 뛰어들었고 인터넷에는 다양한 가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불빛이 모기를 퇴치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알 수 없는 이유로 화학물질을 방출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든 것은 프린스의 유령이 가로등을 조종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퍼플레인처럼요. 어쨌든 그 어떤 것도 말이 되지 않았어요. 사실 보라색 색조는 의도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부 LED 칩의 흥미롭고 다소 미학적인 실패로 인한 결과입니다. 미국에서 가로등이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요점은 안전을 지키고 조명을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석유 램프에서 가스 램프로 그리고 여러 가지 시도를 거쳐 마침내 전기 조명을 사용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약 15년 전 미국 전역의 도시들이 가로등을 나트륨 등에서 LED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이로 인해 많은 야간 도로의 색이 노란 주황색에서 밝은 흰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완전히 이해가 됩니다. LED는 에너지 효율이 가장 높은 조명 기술 중 하나예요. 오래된 전구를 예로 들어볼게요. 이 전구는 에너지의 90%가 빛이 아닌 열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LED 전구를 보면 정반대입니다. 에너지의 약 10에서 20%만 열이 되고 나머지는 빛을 만드는 데 사용돼요. 또한 훨씬 더 오래 지속됩니다. LED는 발광 다이오드의 약자예요. 이 작은 다이오드는 모든 종류의 색상으로 빛날 수 있어요. 하지만 자연적으로 생성되지 않는 한 가지 색은 흰색입니다. 따라서 가로등이나 집안에서 볼 수 있는 흰색 LED는 사실 우리 눈을 속이는 교묘한 속임수를 쓰고 있는 거죠. 백색광을 만들려면 빨간색, 녹색, 파란색 LED의 작은 점들이 흰색으로 섞일 때까지 섞어야 해요. 마치 예술가의 팔레트에서 물감색을 섞는 것처럼요. 이것이 한 가지 방법입니다. 하지만 가로등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더 인기 있고 에너지 절약적인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제조업체는 세 가지 색상을 사용하는 대신 파란색 LED로만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파란색 LED를 형광체라는 특수 형광 물질로 코팅해요. LED의 밝은 파란색 빛이 이 노란색 실리콘 형광체 층에 닿으면 파란색 빛의 일부가 흡수되어 빨간색과 노란색 빛으로 변합니다. 이 새로운 색이 나머지 청색광과 섞이면 짜잔! 우리 눈에는 빛이 하얗게 보여요. 왜 이런 수고를 하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죠. LED를 빨간색과 녹색으로 빛나게 하는 것은 파란색으로 빛나게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파란색 LED를 고수하고 형광체를 사용하면 전기를 절약할 수 있어요. 또한 배선이 덜 복잡하고 다양한 LED 칩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간단하고 저렴해요. 비용을 절감하고 조명을 계속 켜두려는 도시에는 윈윈입니다. 물론 이 형광체 트릭이 모든 것에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TV와 색이 변하는 전구는 다양한 색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여전히 빨간색, 녹색, 파란색 LED를 따로 사용해요. 하지만 단순히 백색광으로 거리를 밝히는 경우에는 청색 LED와 형광체 방식이 가장 선호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기술은 가로등에 매우 잘 작동합니다. 그리고 제조업체가 일반적으로 형광체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재료는 매우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이 이상한 보라색 현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원인을 찾기 시작해야 했어요. 알고 보니 형광체 코팅이 마모되었거나 애초에 제대로 도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부 LED 장치의 형광체 층이 분해되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노란색 필터가 없으면 결국 더 파란색으로 빛나서 흰색 대신 보라색 빛을 발하게 되죠. 이 문제가 2021년이 지나서야 나타난 이유는 전국에 새로 설치된 특정 가로등 때문이라고 해요. 다행히도 조명 제조업체는 이 문제를 파악한 것으로 보여요. 따라서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이 문제가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음모는 없어요. 안타깝지만 프린스의 유령도 없습니다. 단지 약간의 색상 혼합 마법사가 잘못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램프가 서서히 고장나거나 교체되면서 이 특유의 보라색 빛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보라색 조명 팬들에게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네, 멋지다고 생각한 사람들의 반응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은 보라색 조명이 눈이 아플 정도로 밝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볼 수 있을 정도의 빛을 발산한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안전상의 이유로 조명을 교체해야 했어요. 결국 가로등은 밖이 어두워지면 앞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해요. 그런데 보라색 조명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집에 도둑이 들었다며 조명이 좋지 않아 동네가 더 위험해졌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 안전도 중요합니다. 도로를 비추는 빛의 색에 따라 운전자가 밤길을 주행할 때 주변을 보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안구 안에는 광수용 세포라는 작은 조력자가 있습니다. 광수용 세포는 원뿔 세포와 막대 세포의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원뿔 세포는 낮 동안의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밝은 빛을 좋아하며 주변의 모든 아름다운 색을 볼 수 있게 해줘요. 하지만 해가 지고 주변이 어두워지면 원뿔 세포는 게을러지기 시작해요. 이때가 바로 막대 세포가 밤을 구하기 위해 투입되는 순간입니다. 막대 세포는 우리 눈의 야간 근무자입니다.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모든 것이 풀컬러가 아닌 회색 음영처럼 보이더라도요. 하지만 막대 세포는 스펙트럼의 파란색 부분에서 빛을 포착하는데 특히 뛰어납니다. 즉 어두운 곳에서는 다른 색상보다 파란색 계열의 빛이 막대 세포에 더 두드러집니다. 대부분의 막대 세포는 망막의 바깥쪽 가장자리, 즉 주변부 시력을 담당하는 눈의 일부에 위치해요. 따라서 밤에 푸른 빛이 도는 가로등 아래에서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눈꼬리에서 움직임이 포착되면 이는 바로 막대 세포가 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푸른빛이 도는 조명 아래에서는 황백색 조명 아래에서보다 주변에서 움직이는 물체를 더 빨리 발견할 수 있어요. 푸르스름한 빛 아래에서 주변 시야를 향상시키는 데에는 약간의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막대 세포는 눈꼬리 바깥의 움직임을 잘 포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움직이는 물체를 똑바로 보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시야가 좁아지고 집중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에게 매우 안전하지 않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보라색 빛이 우리 시력에 영향을 주나요? 장기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나요? 제조업체들은 이 효과가 무해하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이 효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청색광은 대부분의 다른 가시광선보다 쉽게 산란되어 특히 어두운 곳에서 눈이 초점을 맞추기 어렵게 만드는 건 사실이에요. 따라서 보라색 조명이 마침내 흰색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에 우리 모두 기뻐해도 좋을 것 같네요. 스코틀랜드는 하늘에서 보면 신기한 점이 있는데 바로 해안에서 해안까지 거의 완벽한 직선이 나라를 가로지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눈치채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이 거대한 상처는 수억 년 동안 존재해왔어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지구에서 가장 큰 미스테리 중 하나인 네스호 괴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레이트 글렌 단층을 소개합니다. 전 세계의 다른 주요 단층대와 마찬가지로 지구 지각판의 움직임으로 인해 탄생했습니다. 4억 3천만 년 전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그 당시에는 칼레도니아 조산운동이라는 거대한 지질학적 드라마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여기서 조산운동은 산이 형성되는 과정을 가리키는 과학 용어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 지역 전체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로렌시아, 발티카, 아발로니아라는 세 개의 고대 대륙이 있었죠. 지구 표면에 천천히 떠다니는 거대한 퍼즐 조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이 거대한 땅덩어리들은 표류하다가 결국 서로 부딪혔어요. 충돌하면서 대륙의 가장자리가 구겨지고 접혔는데 마치 종이를 양쪽에서 밀면 구겨지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대륙이 서로 똑바로 충돌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서로 옆으로 미끄러져 지나가기 시작했다고 해요. 손가락 끝을 모으고 손을 앞뒤로 문지른다고 상상해보세요. 과학자들은 이러한 옆으로 미끄러지는 움직임을 주향 이동 단층이라고 부릅니다. 이 거대한 암석 덩어리가 위아래가 아닌 좌우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단층 양쪽의 땅은 지질학적 시간을 거치면서 수킬로미터씩 이동하며 서로를 조금씩 지나쳤습니다. 약 6,600만 년 전인 말기 백악기에서 초기 제3기에 이 지역은 다시 한번 이동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때 땅의 이동거리가 약 104km였다고 추정해요. 그리고 빙하기가 찾아왔어요. 강과 빙하가 지구의 거대한 균열을 발견하고 땅을 더 깊고 넓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단층의 경로를 따라 호수가 만들어졌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지질학적 믹서기에 넣어 돌리면 오늘날의 그레이트 글렌 단층이 탄생합니다. 네, 이 모든 땅의 움직임이 현재 우리가 보는 하이랜드를 형성하는 산과 깊은 계곡을 조각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흥미로운 점은 그레이트 글렌 단층에 대한 이야기가 스코틀랜드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각의 이 상처는 실제로 바다 건너편에 비밀스러운 쌍둥이가 있습니다. 이 단층은 아마도 북대서양 반대편인 북미에서도 계속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쪽에서는 더 이상 하나의 연속적인 균열이 아닙니다. 약 2억 년 전 지구는 변화를 꾀하기로 했어요. 그때부터 대륙을 밀어내고 원래의 단층을 깨뜨린 거대한 수중 산맥인 중부 대서양 능선이 형성되기 시작했죠. 이제 그레이트 글렌 단층의 북미 쪽은 장거리 단층이라고도 알려진 캐봇 단층으로 나타납니다. 이 단층은 캐나다 뉴펀들랜드 북서부를 가로지르며 세인트 로렌스 만까지 뻗어 있습니다. 한편 스코틀랜드에서는 북동쪽의 인버네스부터 포트 윌리엄까지 이어지는 약 100km 길이의 계곡인 그레이트 글렌과 단층이 완벽하게 일직선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 계곡은 아름다운 호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이 호수들 중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호수 중 하나는 네스호입니다. 네, 네스호 괴물의 서식지로 알려진 신비로운 물줄기인 네스호를 말하는 거예요. 가끔씩 물 밖으로 튀어나오는 긴목을 가진 전설적인 괴물. 운이 좋거나 운이 나빠서 그 모습을 엿볼 수 있었던 사람들의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공포에 떨게 되는 괴물 말이죠. 적어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하지만 수년간 열화상 드론부터 소형 잠수함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괴물을 찾았지만 아무도 이 괴물의 실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네스호 괴물이 그레이트 글렌 단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일부 지질학자들은 수많은 내시 목격담이 실제로 단순한 거품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거품이요. 그리고 그것들은 아마도 단층 자체에 의해 발생했을 거예요.
문제는 이 지역의 모든 움직임이 수백만 년 전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난 150여 년 동안 하이랜드에 가끔씩 약한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단층선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지하에 갇혀있던 가스 주머니가 방출될 수 있어요. 그러면 상승하는 가스기포가 호수 표면을 교란시켜 물결, 파도 또는 갑작스러운 물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해안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수면 바로 아래에서 거대한 생물이 헤엄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고대 단층을 따라 지구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는 호수가 정말 가스를 방출한 것일 수도 있죠. 그렇다면 이 지역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을까요? 이 큰 지질학적 균열이 실제로 오늘날 더 커지고 있을까요? 과학자들이 모두 동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부 연구원들은 그레이트 글렌 단층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활동 중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이 단층을 재가동된 주향 이동 단층으로 간주하는데 이는 지하 깊은 곳에서 여전히 어떤 작용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양쪽의 암석들이 여전히 서로 힘을 주고받으며 지나가고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지난 150년 동안 가끔씩 약한 규모의 지진이 기록되었는데 그 규모는 보통 3에서 4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확신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과학자들은 주 단층을 따라 현대에 중요한 활동이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지난 몇 세기 동안의 지진 활동은 단층이 심각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만큼 충분히 강하지 않았어요. 1901년에 발생한 인버네스 지진을 예로 들어볼게요. 오늘날까지도 스코틀랜드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강력한 지진으로 꼽히고 있어요. 사람들은 전국에서 지진을 느꼈고 인버네스의 여러 건물이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이런 균열이 확실히 커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렇게 확신하지 못합니다. 일부에서는 지진이 그레이트 글렌 단층과 연결된 보조 단층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주 단층 자체에서 직접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레이트 글렌 단층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실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수년에 걸친 다양한 연구와 논쟁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동의하는 이 거대한 균열에 대한 결론은 단 몇 가지뿐이에요. 단층은 비정상적으로 직선이며 매우 오래되었고 모든 기준에서 매우 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코틀랜드의 영토에 대한 멋진 사실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본토의 북서쪽 해안에 위치한 스카이 섬으로 여행을 떠나보세요. 이곳은 중생대 주라기 시대에 다양한 공룡이 서식했던 곳이에요. 문제는 이 시기에 공룡 화석을 찾는 것이 매우 드물다는 겁니다. 하지만 스카이 섬은 예외입니다. 전문가들은 약 1억 6,700만 년 전 공룡들이 그곳의 따뜻한 석호 진흙탕 가장자리에서 어울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공룡들은 이 고대 물 웅덩이 주변에 모여들면서 겹겹이 겹쳐진 발자국을 남겼어요. 전문가들은 1890년대 초에 이 발자국을 처음 발견했지만 당시에는 고대 물고기의 석화구리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에든버러 대학교의 한 대학원생이 그곳에 갔다가 아니 이건 확실히 세발가락 공룡 발자국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옳았습니다. 수년간의 현장 조사를 통해 그와 그의 동료들은 130개 이상의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연구팀은 거대 공룡이 이 발자국을 남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이들은 길이가 약 6m에 달하는 대형 공룡으로 육식성이었어요. 실제로 이들은 중생대 주라기 시대 동안 지역 먹이 사슬의 최상위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하지만 발자국이 찍혔을 당시 이 덩치 큰 공룡은 먹이를 사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걸어 다니며 이리저리 돌아다니거나 물 근처에서 놀았을 거예요. 이곳이 특별한 이유는 주라기 시대의 삶을 엿볼 수 있는 흔치 않은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3,500km가 넘는 거대한 균열이 아프리카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도로, 집, 심지어 학교까지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이제 과학자들이 마침내 그 원인을 알아냈는데 바로 지구 깊숙한 곳에서 솟아오르는 슈퍼 플륨이라고 불리는 거대하고 뜨거운 암석 기둥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땅을 조금씩 밀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대륙이 둘로 나뉘고 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단서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하와이에 숨겨져 있을 수 있어요. 왜 갑자기 미국이 이 모든 일에 관여하게 된 걸까요? 곧 알게 될 겁니다. 먼저 아프리카가 약 2500만 년 동안 서서히 분열되어 왔다는 사실은 새로운 정보가 아닙니다. 이러한 현상은 동아프리카 열곡대라는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 지역은 에티오피아에서 모잠비크까지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 있으며 지구상에서 가장 큰 활성 대륙 균열 시스템이에요. 즉, 지각이 늘어나고 당겨지면서 단층, 지진, 화산 폭발을 일으키는 곳을 의미하죠. 정말 무서운 곳이에요. 예를 들어 2018년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 서쪽의 한 작은 마을 근처에 거대한 균열이 나타났어요. 어떤 곳에서는 폭이 약 20m 정도였는데 이는 스쿨버스 2대의 길이에 해당해요. 모든 것이 끔찍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났고 파괴의 흔적을 남겼어요. 도로가 끊기고 농장은 파괴됐습니다. 사람들은 말 그대로 발 아래 땅이 갈라지는 것을 보고 불안에 떨었어요. 한 남성은 자신의 집이 두동강 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집 전체가 무너지기 전에 겨우 소지품 몇 개를 챙길 수 있었어요. 끔찍하게 들리죠? 동아프리카 열곡대에서 발생한 사건 때문에 공포는 빠르게 퍼졌습니다. 언론은 아프리카가 분열되고 있다는 증거라며 앞다투어 보도했어요. 균열 근처에 서 있던 사람들은 이런 힘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 특정 균열에서는요. 조기 패닉 이후 이 균열이 지각판의 움직임과 관련이 없다는 단서가 동영상과 사진을 통해 밝혀졌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단서는 균열의 양면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마치 잘못된 퍼즐 조각을 맞추려고 하는 것처럼 서로 맞지 않았어요. 두 번째 단서는 그 간격이 하나의 연속된 선이 아니라 그 사이에 일종의 토양 다리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갑작스러운 침식임을 보여줍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균열이 한때 인근 롱고노트 산의 화산재로 채워져 있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후 이 지역에 폭우가 쏟아졌어요. 물이 토양에 스며들어 화산재를 씻어내면서 틈새가 드러난 거죠.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에도 이 사건을 계기로 아프리카가 분열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이 균열이 이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더라도 아프리카가 분열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니까요. 그 이유는 아프리카 대륙이 동쪽의 소말리아 판과 서쪽의 누비아 판이라는 두 개의 지각판 사이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이 두 판이 서로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판이 멀어지면서 동아프리카 균열의 간격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소말리아 판은 누비아 판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마다가스카르나 뉴질랜드와 같은 규모의 완전히 새로운 대륙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 과정은 매우 느리기 때문에 우리 중 누구도 이 과정이 끝나는 걸 보지 못할 거예요. 전문가들은 대륙이 일부 지역에서는 1년에 약 0.7cm씩 떨어져 나가고 있다고 말해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손톱 길이도 안 되는 정도예요. 따라서 이 분열은 수백만 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느린 분열의 영향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 이미 그 영향은 벌써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아파르 지역을 예로 들어볼게요. 2005년에 이 지역은 지각 균열이 얼마나 예측할 수 없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단기간 동안 이 지역에 420번의 지진이 발생하여 거대한 균열이 생겼어요. 보통 수세기가 걸리는 일이 단 며칠 만에 일어나면서 과학자들이 지질 변화의 속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죠. 당시 균열은 56km 이상 뻗어 있었으며 그 주변의 삶은 전혀 쉽지 않습니다. 최근의 지진은 지역 인프라의 대부분을 파괴했습니다. 37개의 학교가 피해를 입어 5,000명의 학생이 교실을 잃었고 이는 피해의 일부에 불과해요. 일부 예측에 따르면 지각판이 계속 움직이면서 결국 이 지역으로 물이 유입되어 새로운 바다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잠비아나 우간다처럼 현재 내륙에 위치한 국가들도 언젠가는 해안선을 갖게 될 수 있어요. 새로운 무역로가 열리고 경제가 완전히 재편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좋은 소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흥분하지는 마세요. 우리가 이 6번째 바다로 조만간 뛰어들 일은 없을 테니까요. 분열 과정은 아직 500만 년에서 1000만 년이 더 걸릴 거예요. 하지만 지진과 같은 큰 지질 활동이 발생하면 이 모든 일이 더 빨리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시기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소말리아판과 누비아판이 극적인 지각 분열의 한가운데서 서서히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프리카가 둘로 갈라지고 있어요. 이로 인해 지구는 아마도 새로운 바다를 얻게 될 거예요. 하지만 최근까지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촉발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지각판이 움직이고 있는 건 맞지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거대한 지질학적 과정이 지구 멘틀에서 일어나는 무언가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훨씬 더 크고 더 깊은 원인이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마침내 그 수수께끼를 풀었다고 생각해요. 과학자들은 동아프리카 열곡대 아래에 거대한 암석 기둥인 깊은 멘틀 슈퍼풀륨이 있기 때문에 대륙이 갈라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각을 위로 밀고 누르고 천천히 쪼개고 있는 거대한 지하 망치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과학자들이 이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던 건 전혀 다른 지역인 하와이에서 일어난 일 덕분이라는 점이에요. 미국 하와이주 아래에는 지구 내부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매우 뜨거운 암석 기둥이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지각을 녹여 하와이의 화산에 연료를 공급하죠. 태평양판이 이 기둥 위로 이동하면서 녹은 암석이 새로운 지점을 뚫고 나와 화산이 계속 생겨나요. 수백만 년에 걸쳐 하와이 제도는 이렇게 형성되었습니다. 이 하와이 풀륨에는 헬륨과 네온과 같은 희귀가스가 포함되어 있어요. 과학자들이 같은 가스를 또 어디에서 발견했는지 아세요? 바로 동아프리카 열곡대 아래에서요. 빙고! 이 발견은 슈퍼풀륨이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주도하고 있다는 이론을 뒷받침합니다. 슈퍼풀륨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것이 거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케냐에서 말라위에 이르는 화산암에서도 동일한 가스가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인도양에서 홍해까지 뻗어있는 하나의 슈퍼풀륨의 존재를 가리키며 이는 여러 개의 고립된 발원지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학자들의 데이터와 연구가 정확하다면 아프리카 아래의 이 슈퍼풀륨은 지구 내부 약 2900km 깊이에 위치한 핵 멘틀 경계에서 시작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동아프리카 열곡대의 화학적 특정은 하와이의 화산암에서 발견되는 것과 유사하지만 동일하진 않습니다. 하와이 풀륨은 용암 램프 내부의 움직임과 비슷한 뜨거운 멘틀의 좁고 상승하는 흐름으로 생각됩니다. 아프리카 풀륨은 다른 모양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지구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뜨겁고 부력이 큰 물질 덩어리와 비슷해요. 이 뜨거운 물질이 지표면에 도달하면 더 차갑고 단단한 외층에 부딪혀 퍼져나가면서 지각이 갈라지고 지역 전체에 격렬한 화산 활동을 일으킬 만큼 강하게 밀려 나갑니다. 이 이론이 맞다면 우리는 아프리카의 지도를 다시 그리고 대륙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느리지만 멈출 수 없는 힘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운전해서 집으로 가던 중 갑자기 GPS가 멈췄다고 가정해봅시다. 휴대폰에는 배터리 잔량이 가득 찼다고 표시되지만 전화를 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또는 아무 이유 없이 통화가 끊겨 다시 전화를 걸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통신사가 이상해서 그런 거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나중에 하우스 파티를 하는 동안 전등이 잠시 깜빡이죠.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귀신에 쫓기는 것은 아니니까요. 적어도 저는 그러길 바래요. 네, 태양이 이상 행동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약 80만 4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구멍이 대기에 생겨서 지구에 있는 우리에게 이상한 것들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태양에 구멍이 뚫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물론 보호 기능이 뛰어난 선글라스를 끼고 태양을 바라보면 고요하고 밝은 별만 보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가까이서 보면 완전한 혼돈입니다. 표면은 자기 폭풍으로 끓어오릅니다. 플라즈마의 고리가 뒤틀리고 끊어지며 때때로 코로나라고 불리는 외층은 예측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최근
태양 대기의 거대한 영역이 갑자기 모양이 바뀐 것이 바로 그런 일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코로나 홀이라고 부르지만 균열이나 분화구를 상상하지 마세요. 태양의 외층에 있는 열린 통풍구와 비슷합니다. 우리 별에는 표면 아래에 장력선처럼 보이지 않는 힘이 흐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힘은 자체적으로 반복됩니다. 하지만 때때로 특정 지점에서는 도로가 열린 차선처럼 우주로 뻗어나가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부터 물질이 날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입자들은 우리가 태양풍이라고 부르는 엄청난 속도로 날아갑니다. 이 바람은 시속 약 16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우주를 날아다니며 며칠 안에 지구에 도달할 수 있을 만큼 빠릅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태양의 영역은 나머지 부분보다 어둡고 차갑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코로나 홀이라고 부릅니다. 현재의 코로나 홀은 거대합니다. 지구를 약 62개 나란히 놓을 수 있을 정도로 커요. 이 구멍은 태양 남반구의 거대한 덩어리를 가로질러 뻗어 있으며 지구를 똑바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양은 정확히 무엇을 보내며 태양이 지구에 도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태양풍은 단지 빠른 것만이 아닙니다. 태양이 활동할 때 내뿜는 작고 하전된 입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입자들이 지구의 자기장에 부딪히면 마치 고요한 연못에 돌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지구의 자기장에 부딪혀 풍선이 외부에서 찌그러진 것처럼 지구를 왜곡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숨막히는 오로라를 만들어내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태양은 그보다 더한 일을 벌이기도 합니다. 태양은 꾸준한 흐름 대신 거대한 태양 물질 구름을 한꺼번에 폭발시킵니다. 이를 코로나 질량 방출 또는 CME라고 합니다. 이는 GPS를 교란하고 신호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전리층이라는 것 때문인데 전리층은 지구 대기권에서 무선 신호의 이동을 돕는 전하를 띤 층입니다. 이 층이 방해를 받으면 신호가 이상하게 튀거나 완전히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2025년 5월 말 지구는 지자기 폭풍에 휩싸였습니다. 이 폭풍은 강하다는 뜻의 G3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코로나 홀에서 방출된 고속 태양풍의 흐름에서 발생했으며 아이오와와 오레곤까지 남쪽으로 가시적인 오로라를 일으켰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동안 GPS와 단파 무선 통신 장애에 대한 경고가 발표되었지만 심각한 문제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6월 1일과 2일에 또 다른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G4급이었습니다. 이는 최고 등급보다 한 단계 아래인 심각 등급으로 간주됩니다. 하늘이 밝아졌습니다. 미국 북부 전역은 물론 멀리 남쪽에 있는 캘리포니아와 뉴멕시코까지 밤하늘의 녹색과 분홍색으로 빛나는 커튼을 보았습니다. 북극이나 남극권으로 여행을 가야만 볼 수 있는 광경이었죠. 네, 인정합시다. 유령은 이런 짓을 하지 않아요. 국제우주정거장에 탑승한 우주 비행사들도 숨막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었지만 단순한 빛의 쇼가 아니었습니다. 항공사들은 방사능 경고를 받고 예방 조치로 일부 비행 경로를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위성 운영자는 신호 드리프트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으며 선박, 비행기, 아마추어 운영자가 사용하는 고주파 무선 통신이 잠시 중단되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몇 주 후인 6월 중순 지구는 G2급 지자기 폭풍에 휩싸였습니다. 이전의 G4만큼 강렬하진 않았기 때문에 장애가 발생할 위험은 적었고 빛나는 하늘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흥미를 더하기 위해 태양은 6월 17일과 19일에 한 쌍의 강력한 태양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두 태양 폭발은 서로 다른 종류의 폭발이지만 결과는 비슷합니다. 태양 표면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자기장을 얽힌 끈처럼 끌어당깁니다. 결국 그 선들이 너무 팽팽하게 꼬여 끊어지고 그 끊어짐이 태양 플레어를 일으킵니다. CME가 태양을 발사하는 물질이라면 태양 플레어는 태양이 전등 스위치를 켠 것과 비슷합니다. 단 이때 빛은 강력한 방사선이고 말 그대로 빛의 속도로 우주를 가득 채웁니다. 플레어는 빠르게 발생합니다. 때로는 몇 분 안에요.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 입자를 운반할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서 CME는 하루나 이틀이 걸려 도착하는 거대한 태양 폭발 구름과 같지만 태양 플레어는 눈앞에 다가오기도 전에 번쩍이는 섬광입니다. 그리고 6월 중순에 지구는 두 차례에 걸쳐 경험했죠. 두 번째 폭발은 더 강력한 폭발로 미국 전역의 무선 통신을 잠시 중단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무작위가 아닙니다. 태양은 패턴을 따릅니다. 단계를 거치죠. 기분 같은 거죠. 네, 태양의 기분이요. 11년 정도마다 약간 극적으로 변합니다.
더 많은 플레어, 더 많은 흑점, 더 많은 이상현상이 일어나죠. 과학자들은 이 극대기를 태양 극대기라고 부르며 우리는 현재 극대기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지금부터 2026년 초 사이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되는 태양의 25주기에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태양은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이제 막 뜨거워지기 시작한 것 같고 앞으로 몇 달 동안 더 거센 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걱정해야 할까요?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어도 벙커로 도망가는 식의 걱정은 아닙니다. 태양 폭풍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지붕이 햇볕에 타거나 자다가 전자레인지에 구워지는 일은 없을 테니까요. 아름다운 오로라가 나타나지 않는 한 오로라가 발생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위성, 내비게이션 네트워크, 전기 등 백그라운드에서 조용히 작동하는 시스템에 대한 우려입니다. 자기장이 교란되면 지상에 전류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류는 지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전력선으로 몰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류가 충분히 강해지면 변압기에 과부하가 걸리고 전기 시스템이 손상되며 심지어 전력망 전체가 정전될 수도 있습니다. 1989년 퀘벡주에서 태양 폭풍으로 인해 90초 만에 주 전체가 정전된 것이 바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와 NOAA와 같은 기관에서는 태양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적합니다. 이들은 태양이 언제 얼마나 강해질지 어떤 종류의 경고를 보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너무 덥거나 해변 계획을 망치지 않는 한 태양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는 날씨가 너무 추워서 실내에 갇혀 여름을 꿈꾸고 있을 때 빼고는요. 하지만 가끔은 태양이 여전히 야생의 존재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기도 합니다. 매혹적인 혼돈의 공이죠. 불타오르고 폭발합니다. 전하를 띤 입자의 거대한 파도를 우주에 던져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지켜봅니다. 그리고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느낍니다. 던진 신호를요. 아름답게 빛나는 하늘, 전기적인 깜빡임. 우리가 믿고 싶은 것만큼 우주와 단절되어 있지 않다는 작은 힌트입니다. 따라서 다음에 GPS가 이상하게 작동하거나 화면이 이유 없이 깜빡일 때는 휴대폰을 탓하지 마세요. 캐스퍼도요. 태양 때문일 수 있으니까요. 다시 기분이 나빠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남극반도가 남위와 똑같지만 거꾸로 뒤집혀 있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3천만 년 전의 이별의 유령입니다. 이 두 대륙은 한때 서로 연결되어 있었지만 이별 후 남극 대륙을 완전히 얼려버릴 정도로 강력한 해류가 생겨나 남극 대륙의 지형을 형성했습니다. 지각판이 교묘하게 움직여 폭이 804km에 불과한 바다에 엄청나게 좁은 통로가 열리면서 1억 3천만 세제곱미터의 물이 이 지층 내부로 흐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존 강보다 더 강한 해류의 텐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남극 환극 해류라고 불리는 이 해류는 남극에서 부는 강한 바람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흐릅니다. 남극 대륙을 둘러싼 이 원운동은 침식을 일으켜 대륙의 육지를 원형으로 만들었지만 완고한 반도는 놀이터에서 떠나기를 거부하는 아이처럼 천천히 동쪽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남미와 남극이 하나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래전에는 남아메리카, 호주, 남극 대륙이 모두 곤드와나라는 초대륙의 일부였고 한때는 아프리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남미와 남극은 기본적으로 남극 대륙교라는 육교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 육교는 울창하고 푸른 숲이자 거대한 공룡 고속도로이기도 했습니다. 네, 맞아요. 공룡이요. 호주에서 9,500만 년 전에 공룡이 발견되었는데 과학자들은 이 공룡이 아르헨티나의 사르미엔토사우루스의 먼 사촌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턱도 같고 송곳니도 같고 모든 것이 똑같았죠. 바다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는 일란성 쌍둥이 같았어요. 어떻게요? 그 당시 남극은 얼어붙은 황무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남극은 오리건주처럼 온대우림으로 공룡 가족이 여행하기에 아주 좋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육교는 공룡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약 4천만 년 전 호주 유대목 동물의 조상님들은 남미에서 남극 대륙을 거쳐 뒤뚱거리며 랜드 다운 언더로 이동했는데 이는 두 대륙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지구의 지각이 움직이기 전까지는 공룡과 유대류의 삶은 꽤 평화로웠어요. 1912년 독일의 한 과학자는 이를
대륙 이동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독일인 친구는 남미 해안을 보고 이봐, 아프리카 해안에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했죠. 과학적인 셜록 홈즈처럼 그는 다른 사람들이 수세기 동안 간과했던 대륙이 더 큰 퍼즐의 조각이라는 사실을 알아챈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이 맞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지구는 마치 우주 양파처럼 여러 층의 암석과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 층인 암석권은 미끄러운 얼음처럼 부드럽고 다소 녹은 암석층 위에서 움직이는 매우 단단한 지각판으로 나뉩니다. 실제로 지각판은 마치 범퍼카의 슬로우 모션 게임처럼 수십억 년 동안 주기로 초대륙이 형성되고 해체되면서 지구의 얼굴을 재정비해 왔습니다. 대부분의 지각판은 매년 0에서 10cm만 움직이기 때문에 이 움직임은 꽤 느릴 수 있어요. 다만 나스카판은 머리카락이 자라는 속도만큼 빠른 20cm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달팽이 속도에 속지 마세요. 이 변화무쌍한 판은 지구를 형성하는 궁극의 존재입니다. 히말라야 산맥과 같은 산을 만드는 지진부터 대서양과 같은 바다를 산생시키는 균열에 이르기까지 지각의 느린 춤은 해양 지각은 밀도가 높아 돌처럼 가라앉고 대륙 지각은 코르크처럼 떠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대륙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구는 얕은 바다로 완전히 덮여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밀도 차이가 대륙이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이 슬로우 모션 행성 개조 프로젝트는 바로 3천만 년 전 남아메리카와 남극 대륙을 찢어놓은 사건입니다. 이 대륙 아래의 판들은 지각 확장이라는 과정을 통해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는데 이는 마치 피자도가 얇아지고 갈라질 때까지 천천히 늘어나는 암석권과 같습니다. 지각이 늘어나면서 지각은 점점 얇아지고 약해져 결국 마른 호반의 표면처럼 갈라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지질학적 이혼 변호사처럼 남미와 남극 사이에 새로운 지각판인 스코티아판을 탄생시켰습니다. 한동안 이 판의 일부는 남극 육지 다리의 마지막 버팀목으로 물 위에 남아 있었는데 이는 지퍼가 끊어진 후에도 후드티를 연결하는 실이 하나 남아있는 것의 지구 버전 같았습니다. 이 마지막 연결은 섬들의 사슬로 지속되었을지도 모르지만 갈아 없어진 후드티처럼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이 작지만 강력한 판은 두 대륙을 연결하는 육교를 관에 박는 마지막 못이 되었습니다. 모든 지각판과 마찬가지로 이 판도 움직이고 있었죠. 동쪽으로 확장하면서 드레이크 통로라는 새로운 물길이 열렸고 남극의 육교를 바닷물로 서서히 덮어버렸습니다. 이 과정은 마치 엘리베이터 문을 여는 것과 같았는데 처음에는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가 점점 더 넓어져 연결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이 지리적 이유는 냉혹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새로운 드레이크 해협으로 인해 남극, 환극, 해류가 형성되어 남극을 고립시키고 남극의 지형을 형성하며 지구 전체를 냉각시키는 찬물의 끝없는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해류는 남극을 둘러싼 벽처럼 작용해서 따뜻한 물과 침입종을 차단하는 동시에 지구 기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남극 대륙의 98%가冰상으로 덮여 있고 지구 담수의 약 61%를 보유하고 있는 얼음 상자로 변했습니다. 오늘날 이 대륙은 지구상에서 가장 바람이 많이 불고 가장 건조하며 가장 얼음이 많은 곳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온이 영하 89도까지 떨어지는 얼어붙은 사막으로 입김이 얼어붙을 정도로 춥습니다. 이곳의 얼음층은 두께가 1.6km가 넘을 수 있으며 겨울에는 미국 대륙보다 더 넓은 면적을 덮을 정도로 더욱 확장됩니다. 오늘날 남극으로 여행하려면 가장 빠른 바닷길은 드레이크 해협을 통과하는 것인데요. 804km 폭의 드레이크 해협은 바람이 수천 킬로미터를 가로지르며 휘몰아칠 만큼 좁은 수역으로 최대 15m 높이까지 거대한 파도로 변합니다. 하지만 잔잔한 날에는 파도의 높이가 4에서 5m에 불과하죠. 그래도 대서양 파도의 2배에 달합니다. 아마 그래서 선원들이 이 바다를 드레이크 쉐이크라고 부르는 걸 거예요. 하지만 지각 운동은 단순히 대륙을 이동시키는 것만이 아니에요.
지구의 궁극적인 생명 유지 시스템입니다. 지구열의 약 절반은 자연의 원자로와 같은 핵의 방사성 분기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안녕 235 고마워요. 이 열은 화산부터 한때 남극과 남미를 연결했던 반의 움직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배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은 지각 운동으로 인해 핵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내부 열 엔진이 없다면 지구는 화성과 똑같을 거예요. 반이 움직여 열을 방출할 때 이산화탄소 가스를 대기 중으로 방출해서 지구의 온도를 조절합니다. 그리고 반이 수중으로 움직일 때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지구 내부로 가져가 이 모든 가스를 재활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이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대기와 기후, 심지어 생명체의 진화 자체의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반면 수십억 년 전에는 이 반들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지구는 마치 균열이 많은 단단한 세라믹 껍질을 쓰고 있는 것과 같았어요. 그런데 지각의 움직임 없이도 열은 정체 뚜껑 지각이라는 과정을 통해 이 균열로 빠져나갔고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각 변동은 과거의 일이 아니며 지진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더 극적인 규모로 반복될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판게아 대륙과 같은 초대륙이 형성되려면 작은 거대 대륙이 다른 대륙 아래로 잠수해야 합니다. 과학자들은 비슷한 과정을 통해 2억 5천만 년 후에 판게아 프록시마라는 새로운 초대륙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그때쯤이면 인류는 멸종했거나 화성에 살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지구의 지각 변동은 우리가 없어도 계속될 것입니다. 교통체증보다 더 느리게 움직이는 것 치고는 나쁘지 않네요. 남극 대륙과 남미 대륙은 지각 변동으로 인해 둘 중 하나가 얼어붙는 지저분한 이별을 겪기 전에는 절친한 친구였던 것으로 밝혀졌어요. 이제 그들은 드레이크 해협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어색하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헤어진 연인 같죠?